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직구군요. 뭐 매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안철수 전 대표님한테 받는 인상은 뭐냐면 책임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저랑. 그동안에 늘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나는 항상 책임을 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당시에도 재보궐선거 뭐 실패 책임을 지고 대표를 그만두셨고 또 지난번에 뭡니까 저 국민의당의 그 리베이트 사건 때도 뭐 대표를 그만두셨고 그러니까 주어진 대표직을 내려놓는 거 그게 책임인 것으로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대표직 내려놓을 게 없었다 뿐이지. 그래서 책임을 어떻게 질지를 생각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세는 똑같지 않나. 근데 저는 그럴 때 느껴요. 대표직이라는 게 감투가 아니거든요. 그건 굉장히 낡은 사고라고 생각해요. 대표직이라는 건 책임을 지라는데 책임이 도대체 어떤 책임이냐. 그럼 안철수 전 대표는 이번에 어떻게 책임을 졌어야 합니까? 저는 이제 책임이 뭐 보통 법적 책임이 있고 도의적 책임이 있고 정치적 책임이 있는데 뭐 법적 책임은 간단해요. 이제 사법부의 판결이 나와보면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사실 우리 국민들은 뭐 그 점에 대해서는 관심은 있지만 그거보다는 도의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에 관심이 있는데 정치인이니까 도의적인 책임은 내가 뭐 하여튼 정치인 안철수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인간의 도리로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 처음 터졌을 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일종의 승부조작 사건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러면 그 진위 여부를 따지거나 그 진위 여부가 밝혀지는 걸 기다리기 전에 국민이 받았을 그 충격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입장 표명을 책임있게 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에서 하시는 거는 유불리를 따지고 또 뭐 이거 여러 가지 모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따진 다음에 오늘 하시게 되다 보니까 도의적 책임의 측면에서는 정말 매우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정치적 책임이 중요한데 무엇을 책임져야 될 것인가를 말씀 안 하셨어요, 오늘. 생각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유미 씨가 왜 그런 조작을 일종의 공작인데 정치 공작을 해서까지 뒷받침을 하려고 했나. 근데 제가 이제 같은 경선자로서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뭐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비전이나 그런 어떤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경쟁한 게 아니라 그런 내용 아니고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한 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조작이라는 건 그거 아니에요. 그죠? 상대방을 떨어뜨려서 내가 이기고자 하는 그런 선거를 한 거예요. 그런 후보의 의지가 그 캠프 또는 측근들의 맹목적 승리주의를 저는 불러일으킨 거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 그 점을 저는 성찰했어야 되지 않나. 그 점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셔야 되지 않나. 후보가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이 그런 나쁜 짓을 해서 범죄 행위를 해서 당선되는 것을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승리보다도 또 그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그 신뢰가 중요하고 이런 철학과 비전을 가진 후보였다면 그런 참모가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한테 미래를 약속할 만한 좀 뭐 물건이 아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그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내놓을 물건이 네? 못 된다? 아주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따라서 몇 년 뒤에 TV 토론에서 다시 마주설 일 없을 것 같다. 자꾸만 좀. 그럼 국민의당의 미래는 어떻게 합니까? 국민의당의 미래.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존재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없어져야 한다. 국민들에게 그걸 입증시켜야 된다고 봐요. 검찰 그 수사 결과나 이번에 구속시킨 것을 민주당과 추미애 대표 책임으로 돌렸잖아요. 네, 가이드라인을 네. 제시했다. 뭐. 그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거 아닌가. 홍준표 대표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잊어버린 지 오래됐는데 자꾸. 국민들 머릿속에 잊혀져야 된다. 뭐 이런 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분이 대표되고 임기가 며칠 안 남았는데 또 대표 됐다고 찾아오시면 어떡하나. 홍준표 보기도 싫어. 근데 뭐 다행히 안 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현명하셨다. 정말 현명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 그건 뭐 딴 나라니까요. 거기 혁신위원장이 굉장한 분이 되셨잖아요. 아, 그분이요? 네. 네. 그래서 혁신이 잘 될 것 같은지 그 당이. 그분 태극기가 의병이라고 하신 분인데. 혁신위원장.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도 뭐 홍준표 대표나 또 지금 그 혁신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얘기하는 것을 이제 그다지 즐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갈 길이 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미래 없어. 오케이. 아니, 없도록 해야지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정치 구도가 1야, 3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의당 어디 갔냐, 뭐 민주당 2중대냐 이야기 하는데 저희는 뭐 2중대도 아니고 3중대도 아니고 저희의 철학, 저희의 원칙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그게 저는 국민의 뜻이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이 3야를 이렇게 뭉치게 하는 것은 저는 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잘 생각해야 한다. 사실 지금은 자유한국당을 안 보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정치에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유한국당이 계속 땅 따먹기를 더 하는 것은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근데 지금 3야가 뭉쳐 있음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이 놓을 수 있는 물이 좀 형성되지 않았나. 그 굉장히 좀 우려스럽게 생각해요.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씨를 말리는 것을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극단은 존재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 자유한국당은 원외 생활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오늘 생활. 내년 지방선거나 뭐 그 이후에 총선 이전에 혹시 정의당이 여권의 연합이 될 수도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좀 개혁이 속도를 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치가 개혁을 해도 우리 국민들이 어떤 자기 삶의 변화에 체감을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감한 개혁을 위해서 정의당은 그 과감한 개혁을 위한 것이라면 뭐든지 한다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국회 총선 이전의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최대한 국민들 속에서 좀 지원하는 그런 전략을 과감하게 구사하셔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정의당의 중심은 단단하게 강화해 가겠습니다만 과감한 개혁에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의당의 발전의 공통 분모가 형성된다면 뭐 공동정부도 좋고 연립도 좋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혜훈 대표는 미래가 어떨까요? 국민들에게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뭐 이렇게 잔수를 부리거나 또 뭐 이렇게 이것저것 좌고면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자기가 국민들에게 말한 원칙은 이렇게 지켜가는 그런 분이에요. 제가 겪어볼 때. 근데 이제 이게 의원 수가 깡패잖아요. 네. 근데 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어떻게든 합치게 되면, 그죠? 어쨌든 의회 파워는 원톱이 되는 거잖아요. 원톱이 되는 것이고 뭐든지 막을 수가 있어요. 두 당이 합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특히 지금 집권 세력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자꾸만 양당 체제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은 과거 기득권 정치 세력 간에 저는 아니, 제 말은 관심사예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네. 이제 마찬가지인데 네. 저는 이번에 이제 5당 원내 5당 체제로 선거를 치렀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이게 양자 대결이 아니고 다자 대결이면 민심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야권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절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든 이런 오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다자 구도에서 오히려 민심이 더 정확하게 저는 반영이 됐다고 보거든요. 판이 바뀌어버린 거죠. 예. 아니 그래서 그것도 역시 그런 지속적인 노력 끝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정의당 같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자 구도도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정치 발전이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려면은 지금 다원적 질서가 보장되는 그런 제도 변화가 필요하고 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바람이고 실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저는 합칠 수도 있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럴 꽤 있다고 보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네. 못 견디면 그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견디면. 네? 근데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우리처럼 오랜 세월 동안 신념을 가지고 풍찬노숙한 정당이 아니라 제가 바른정당 분들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집 나와서 고생이다. 응? 이런 분위기가 초반에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조금 하다 안 되면 적당한 명분 찾아서 들어가면 그렇죠. 되지. 네. 그런 조금 나약한 어떤 신념 체계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험난한 뼈를 깎는 보수의 혁신을 진짜 이뤄낼 수 있겠냐 이런 점에 대해서 저도 좀 의구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지금 여권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당이 합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 굉장히 필요한데 저는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같은 당으로 이미 짧게는 몇 년을 길게는 뭐 수십 년간 같이 일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다 잘. 물론 지금 흩어져 있지만 그 틈을 전혀 이질적인 민주당 출신들이 들어가서 갈라놓기 어려워요. 아니 그게 이제 가서 갈라놓는 게 아니고 네. 저는 이제 국회 운영 전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고립시켜야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의석이 100석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예전에 탄핵이 그런 논리 같았으면 탄핵이 가능하지 않았죠. 아무리 의석수가 절대 다수라 하더라도 민심이 80% 이상이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탄핵이 가능한 거예요. 바른당까지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그런 전략을 가져야 된다고. 전략이 짜기가 쉽지 않다. 근데 저는 이제 바른당에서 그 일부가 복귀해서 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부가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일부가 남으면 이제 교섭단체 그러니까 지위를 뭐였어요? 이제 잃을 경우에 지금 딱 20석이죠. 이제 어떻게 되는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 저희는 말도 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이게 금수저 하다가 갑자기 은수저도 아니고 흑수저, 지금 은수저 수준은 되잖아요. 흑수저는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염려가 되지만 그런데 정치 구도를 어떻게 짜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좀 더 여론상으로 코너로 몰고 당장 수치를 줄일 수는 없지만 바른정당을 좀 더 국민들에게 부각시키는 그런 충분한 전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이해운 대표가 그런 전략 구사에 상당히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표라는 점을 저는 여권에서 주목해야 된다.